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인데요. 예전에 15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대 방식의 변화는 이제 크게 타조법하고 도조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조법은 다시 직조법하고 정조법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어, 보통 이제 타조법은 2분의 1을 걷는 거고, 그다음 도조법은 정액지대로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이제 걷는 걸로 이제 알고 있죠.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17세기 때 일몰일건적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직인 자긴 간의 계약에 의한 병작제에 대여하더라도 지대가 원활히 수취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작계제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지주전호제 중에 그 병작제가 확산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소유권의 확립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후반부터 작계제, 가작제 등의 비효율성을 자각하게 되고 병작제가 일반화되면서 지주전호제가 실시됐다. 그래서 병작제가 일반화되면서 병작자 중심의 이제 뭐냐면 지주전호제가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때 병작제는 이제 타조법을 얘기해요. 타조법. 타조법 또는 일제시대는 소작제라고 하죠. 요걸 같은 말이에요. 병작제, 타조법, 소작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6세기 후반 때 이제 이게 일반화됐어요. 이 타조법이. 그래서 타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추수기 때 수확량의 절반을 징수하는 소작제도를 만든 제도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수확 직전, 수확 중, 수확이 끝만 추수기 되겠는데, 이 추수기 때 이제 농사량을 보고 이 2분의 1을 걷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률지대라고 하죠. 2분의 1을 걷는 정률지대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석이 생산되면 50만 석을 걷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대도 납부하는 거야. 이런 방식. 자, 한계는 보면 이게 이제 종자와 전세 부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좀 달라. 그래서 원래 조선 전기 때는 지주가 전세, 지세나 부가세, 종자, 종을 다 부담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서 소작인들에 따라서 이제 소작의 전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 이제 중부 이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작인이 부담하고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지주가 부담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일제 강점기 때는 또 뭐 뭐냐면 그 종자나 전세죠, 지대가 아니라 지세, 이런 것들 양자가 반분하고 이런 등등이 있어. 뭐 시대마다 좀 다르긴 달라요. 자, 또 수확의 다가에 따라서 이제 지주의 이윤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률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소작인데 농업 경영에 지주의 감독과 간섭이 심해서 소작인데 자연 토지 경영을 불가능히 하고 소작인데 생산 의욕을 크게 떨어뜨렸다. 그래서 자율적인 소농을 제하겠다, 영농을,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농민들이 이제 그 생산 수확량에 따라서 지주의 어떤 수익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기들의 영농상을 일일이 감독하고 벼베기나 흙기 같은 그 작업을 일일이 감시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자기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작물을 재배하면 그만큼 자기의 이제 쌀 생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지주가 간섭을 해.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온 상대적으로 도조법보다는 이게 뭐냐면 좀 경제 외적인 관계가 좀 심했다. 경제 외적인 관계가 심했다. 경제 외적인 관계가. 도조법보다는 이렇게 자율성이 많이 침해당하고 경제적인 어떤 외적인 관계가 심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예전에 그 농장제보다는 좀 경제적 관계였죠. 지주전원 관계가. 근데 그 도조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경제 외적인 관계가 좀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도조법을 보죠. 도조법은 도지 또는 도작 이라고 또 불려요. 이게 이제 18세기 말에 등장했는데 이게 교과서마다 좀 표현이 틀려. 교과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도조법이 일반화됐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책에서는 도조법이 이제 뭐냐면 등장했다.
이 말은 뭐냐면 타조법이 일반화된 상태에서 도조법이 그냥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 견해에서도 도조법이 일반화돼서 뭐냐 확산됐다는 견해와 그다음에 타조법이 일반화된 가운데 도조법이 등장했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긴 있는데 대개 교과서에서는 여기를 이제 좀 약간 중점을 두고 어떤 책은 여기서 있지만 여기가 좀 중점이 되고 통론이라든지 뭐 그 국편이 같은 내용들 보면 여기가 또 일반 이렇게 초점 맞췄어요. 그래서 18세기 때 이후부터 일반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학계에서 그렇게 보는 관점도 좀 많고요. 예전에 교과서에서도 그런 관점이 좀 있어요. 예. 아니, 교과서 아니라 기출문제, 예전에 기출문제.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도조법의 일반화, 18세기 때 도조법이 등장했지만 아직까지 타조법이 일반화된 상태였다. 두 번째 관점이 있다는 거. 도조법은 지주와 자기네 사이에 일정한 지대액을 미리 정해놓고 농사의 풍작과 홍조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한 이익을 바치는 정액지대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타조법은 여기다 정하죠. 추수기 때. 근데 직전, 그러니까 농작물을 이제 생산 직전에 정하죠. 근데 보통 몇 분의 몇을 걷냐면 3분의 1 정도 걷어. 3분의 1 생산량에. 그래서 이제 미리 정해놓고 한 거다. 농사 직전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은 도조법이 하나에 불과해요. 도조법에. 이걸 정조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도조법에 이다는 정조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 도조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조라고 해. 정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이거는 개념이라지만 정조법 개념이에요. 정조법. 도조법의 일환인.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알려지지 않지만 직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직조법도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건데 19세기 때 일반화됐던 거야. 이거 뭐냐면 여기 자 추수기하고 여기 농사 직전에 중간에 그러니까 추수기 바로 직전에 여기에 뭐냐면 지주나 간평인들이 와요. 그래서 지주의 그 뭐냐면 그러니까 지주죠, 지주. 지주나 또 진주에게가 위임받은 간평이 와가지고 지주한테 위임한 간평이 와서 한번 작황을 쭉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소작인가 결정을 하는 거야. 몇 분의 몇을 거둘지. 그래서 수확이 임박한 시점에 간평인가 소작인가 함께 그의 작황 수를 본 다음 지대량을 결정한다. 약간 이제 많은 도조법인데 뭐하고 비슷하죠? 타조법하고 비슷해. 그 어떤 학자들은 이 직조법은 도조법에 묶는 게 아니라 타조법에 묶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그냥 직조법을 도조법에 묶어서 설명하죠. 하나의 양식으로. 예. 그래서 19세기 때 일반화됐던 것이 직조법이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한 50%가 직조법이고 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수학이 임박한 이 중간 사이에 가갖고 지주부터 위임받은 간평인이 자기네하고 서로 논해가지고 수확량을 이제 정하는 건데 물론 이제 지주들의 입김이 더 강해지겠죠. 그 어떻게 하든 지주는 수확량을 막는 것을 이렇게 펑트가 좀 많이 받으려고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도조법이라는 건 정조법의 한정에서 얘기하지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것은 직조법과 같이 포함시켜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조법, 정확히 말하면 정조법이죠. 정조법이 그 일반 소작인들에게 유리한 게 뭐냐. 일단은 토지세와 부가세를 모두 자기니 부담하는 조건 안에 일정한 지대를 바쳤기 때문에 영농 과정에서 작물의 선택이 자기들이 자율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총 생산량 중에 지대액을 뺀 나머지 분량을 자기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병자간 농민보다 생산력이 높았다. 특히 도주의 지대량은 대략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타조 지대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 그 얘기를 미리 결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굳이 뭐냐면 지주들도 간섭할 필요가 없겠죠.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작농의 자유는 영농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또 지주와 자유로운 어떤 경제적 관계도 유지될 수 있다는 거. 경제적 관계 이거 쓰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도적법이 경제적 관계에 더 가깝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보면 다 100%는 아닌데 도적법 안에 도지권이 있어요. 도지권. 도지권이 있다는 거죠. 도지권이라는 것은 뭐냐? 그 뒤에 설명하는데 여기 있네요. 물론 도적법에서 100% 도지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상당수가 도지권이 있어요. 예. 도지권은 뭐냐면 자기들이 토지를 개간이나 재방을 쌓거나 매수할 때 성립된 건데 자기들이 도지권을 획득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토지를 개간하거나 재방을 쌓을 때 또는 등등 도움을 줄 때 그때 이제 도지권을 주게 돼요. 그래갖고 비록 소유권이 있지만 자기들이 토지를 개간하거나 뭐 주변에 있는 수준을 만들거나 할 때 자기가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에 대한 할당을 주는 게 도지권이죠. 그러니까 도지권은 소유권과 별도 독자적인 경작권을 인정받고 있고요. 그래서 경작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경작권을 매매, 양도, 정당, 저당, 상속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이거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좀 어긋나죠. 그 근대법의 소유권에서는 한 가지 토지에는 한 가지 소유권밖에 없잖아요. 걸린 소유권밖에 없는데 여기에 좀 어긋나지만 이는 경작권이 있었다. 이 도지권 같은 경작권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미 있었던 거죠. 명나라 때부터. 송나라 때 등장해서 명나라 때부터 경작권이 따로 이제 분리돼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왜 갑자기 타적이 들어가나? 타적법을 여기 적어놓은 것도 이거 지우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밑에 도지권 관련된 내용이. 예.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토지 현황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18세기 때 향씨 가문의 토지 집적과 추수기 관련된 내용, 충남 부여 지역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이게 예전에 한번 수능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빼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예.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여기 보면 위치에 보면 부야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 주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율포에 있는 사람도 또 자기 주적이야. 그러니까 땅이 분산되는데 주적이 두 군데에서 분산을 딴 토지 분산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적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제 오늘날 경영 분홍 같은 사람이나 봐요. 그래갖고 토지가 분산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작권은 여기 집중돼 있다. 이 사람한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그 당시 그 많은 지주들이 이 사람한테 경작권을 몰아주는 그런 형상들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또 여기 수양이 있고 전 소유주가 수양이고 그다음 자기니 수양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자신이 그 이 땅의 주인이었어요. 서울 고지 땅에 있는 주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땅을 갖다 팔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대신에 경작권을 얻어온 거야. 예. 그래서 경작권 자기가 갖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유권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유권을 파고 대신에 토지의 경작권을 얻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경작권이 분리됐다는 걸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건 도지권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유권과 별개로 독자적인 경작권이 존재하고 있었고 매매, 양도, 저당, 상속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작권을 빌려주는 것까지 있었다. 이걸 중도지라고 해 또. 중도지. 지금도 약간 비슷하죠. 전세를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놓는 그런 형상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서 도조법이 확대되면서 농촌사회가 달라지다 보면 이 도조법은 항조 투쟁의 산물로 주로 공방전이나 간두전에서 많이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도조법이 행해지면서 조세의 급납화와 상품화폐 경제 발달 점점 화폐지로 바뀌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예전에 화폐납 관련돼서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 조세가 급납화. 조세라는 것은 지세를 얘기해요. 지세나 여러 가지 세금들을 의미하죠. 이런 세금들이 돈으로 받다 보면 당연히 지대도 뭐냐면 화폐지도 받아요. 왜냐하면 땅 주인이 이걸 받아가지고 조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지대도 지대를 받게 된다. 그래서 조세의 급납화와 이런
화폐지대 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뭐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호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지대를 줄이려고 하는 지대 건합 운동, 항조 운동을 벌이게 되죠. 타조법에서 도조법 옮겨가면서 지주전호제 신분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로 바뀌었고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타조법은 앞에 있는 작계지보다는 더 경제적 관계였고요. 도제법은 더 경제적 관계였죠. 상대적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소장 농민의 이윤을 증대시킨 조건을 마련했다. 신문제 원리에 따라 운영됐던 지주전호제가 점차 해체되면서 새로운 분홍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분홍들이 나타나면서 대부분 소빈농들은 토지에서 축출되어 농촌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농촌을 떠나서 도시 강사에 들어가 이동 노동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농소의 편찬을 볼게요. 자, 농소와 관련된 내용은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 농사직선 되게 많이 나오는데 조선 후기 때 그 농소는 지금까지 한 문제 나왔나? 그때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한번 언급된 것들 그게 이제 전부야. 근데 이제 한등급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약간 나오긴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봐주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개관을 보면 조선 후기 농소는 지주제를 인정하는 성리학적 농소와 지주제를 부정하는 탈주장 및 상업적 북학 사상이 반영된 농소 구분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해. 어떤 것이 성리학적 농소고 어떤 것이 탈주장적인 상업적 북학 농소가 반영된 농소인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구분하는 문제가. 자, 성리학적 농소의 대표적인 게 농가 집성이야. 농가 집성. 신속이 쓰였죠. 그래서 농사 직설이나 사시찬요, 그 다음에 금양장군 같은 조선전기의 농학을 개성했고요. 그다음 이항법을 바탕으로 한 벼농사 중심의 농법 개량을 강조했고 지주제를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이항법, 경영법 같은 농업기법을 전파하는 그 목적을 뒀다. 그래서 지주전호제를 그대로 승인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주전호제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항법을 체계를 정리했다. 벼농사 중심의 어떤 농법 개량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가 집성은 뒤에 나와 있는 뭐 색경이라든지 산림경제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약간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보수적인. 농가 집성 관련된 내용은 심프셈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프셈 보면 서문 내용도 있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를 한번 만들어봤어. 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어떻게 문제의 어떤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냈긴 했는데 하여튼 농가 집성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탈주장 및 상업적 농소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시기조 뒤에 있는 거죠. 18세기 때 이제 농소들을 얘기한 건데, 자, 색경이 있고 박세당이, 그 다음에 산림경제에 쓰는 거 있죠. 홍만서에 쓰는 산림경제 있죠. 농가집성의 기술만 수용하고 지주적 경영을 부정했다. 그래서 약간 농가집성보다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좀 진전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작물 재배에도 있어요. 곡물작물 재배법 외에도 제보에도 그 채소나 가수, 하초 등 같은 상월작물 재배나 양장 기술 등을 소개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홍만서의 상류경제에서는 농업기술과 의학기술 설명에서 메마른 땅을 이양할 수 있는 건항법을 소개했다. 그래서 건항법 예전에 얘기했죠. 요거. 그래서 이항법은 우리식으로 한전농법에 적용된 것이 건항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항법. 예. 그래서 그 신특강에서 이 건항법을 되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특강 보면 아예 조선후기 때 이항법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그 팩트고 건항법이 널리 보급됐다. 그래서 이항법의 어떤 그 보급 사실은 좀 약간 뭐랄까 자본주의 맹하론에 따라서 부각된 내용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르죠 그거는. 예. 학자들 간의 논쟁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다만 조선후기 때 이항법이 널리 보급됐고요. 그 다음에 건항법이라는 것도 있었다. 조종반 팩트 차원에서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심프생 관점을 이제 아니 저희 신특강 강점을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예, 교과서에서는 다 이항법이 널리 보급됐다고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에 간홍설청을 썼죠. 그래서 전세, 농기구, 수리, 그 영농에 대한 언급하면서 상업적 경험을 주장했고 한전제를 이제 실시했다. 그래서 대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했죠. 이 박지원의 한전제는.
토지 상한선을 정했고, 자, 임원경제지 같은 경우에 서역을 쓰는데, 자, 이거는 이제 농촌생활 백과사전이 임원경제지에서 조선 후기의 농업경과 농업기술의 집대성하고 생산력 제고와 경영력 분능의 경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임노동자의 지주의 구성을 체계시켰다. 예. 임원경제지에 쓴 서유근은 19세기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박세당보다 좀 뒤에, 박정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의상경제체는 뭐 둔전론을 체계화시켰다. 서유근. 요게 이제 순조 때인데, 정조 때 그 하성에 그 국가에서 만든 국립농장이 있었다고 했죠. 그 국립농장을 모델로 해갖고 둔전을 체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까지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중요한 맥락들만 교과서 내용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 이 동서는요. 그리고 이제 그 꾸셈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누구야? 갑자기 경영 분홍과 관련돼 갖고 그 당시 임원 경제지라든지 그런 책을 좀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는 넘어갔어요. 넘어갈게요. 예, 그냥 요 정도만 파악할 것 같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기초는 요 정도 수준에서만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상업의 발달 보죠. 앞에서 이제 살펴본 농업의 발달 배경으로 해서 이 상업과 공업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상업 발달에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이건 진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금난정권 시작부터 해서 도굴상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난전 등등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여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전상인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뭐 사상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예, 그리고 난전도 있고. 잠깐만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폰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뺐네. 자, 이걸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제가 표를 잠깐만요. 조금만. 자, 여기 이제 그 17세기부터 해서 이제 그 당시 18세기, 19세기까지 조선 후기 때 어떤 이제 시현상인과 이제 사상가의 대립을 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에 한번 또 언급됐기 했기 때문에 일단 요걸 보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설명하기도 하죠. 자, 양난 후에 유민들이 급증되죠. 이 유민들이 대부분 어디에 집중돼 있을까요? 당연히 그 한성 쪽으로 갔겠죠. 예. 그 다음에 농업 생산 증대, 그것도 농민층의 이탈과 토지 이탈로 해서 이들도 더 어디 갔겠어요? 한양에 갔겠죠. 그래서 한성의 도시 인구가 증가돼. 그래서 원래는 조선 전기 때 이제 한성의 인구가 10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거의 2, 30만 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세 배가 더 커져.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원래 시청 상인들은 그 조선 전기 때는 금난 정권이 따가 없었어요. 그냥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자연 독점 상태였거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뭐냐면 독점이 끼고 다른 상인들도 안 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16세기 때부터는 좀 도서 주변에 약간의 사상이 좀 형성됐지만 이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쫓아내버리면 되고, 근데 17세기 때부터 이렇게 농업생산의 증대를 통해 농민층이 많이 이탈되고 그 다음에 유학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이 도시에 와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장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자연 독점 상태를 갖고 있는 시청상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청상인들은 이때 자신의 독점권, 자연 독점 상태에서는 그냥 독점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버리는데 이제는 난민들이나 유민들이나 도시도 농촌 들어온 사람들이 너도 나나 개나 소나 이제 장사를 하니까 안 되겠다. 자신들의 독점권을 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그 앞에서 시청상인들이 누구와 결탁하냐면 노동세력들과 결탁을 하죠. 그 노동세력들 결탁해서 금난 정권을 받아요. 금난 정권은 이제 자기가 특정한 상품에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그리고 다른 상인 집단이 이제 그거를 팔 경우에 난전이나 규정 짓고 얘들 쫓아내거나 간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금난 정권이 하는데, 자, 원래 금난 정권은
유기전을 중심으로 받았어요. 원래 그 당시 뭐 시전상에 유기전밖에 없었고 육군 간전이라는 유기전을 했는데 유기전의 형성 그 시기는 보통 인조 때로 보고 있어요. 인조 때요. 그래서 유기전 형성되고 숙종 때 전후로 해갖고 이게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이때 이제 금난정권이 행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유기전만 받았는데 한성의 인구와 상품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정상인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시정상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유기전 외에도 14개 집단의 시정상인까지도 이제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금난정권은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금난정권은 허가권을 준 데 있어요. 평시서죠. 예. 그러니까 말 잘못해. 금난정권이라는 건 난전을 이제 먼저 지목해갖고 자기가 이제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허가권 누가 갖고 있냐면 평시서가 갖고 있어요. 평시서라는 것은 한양에 시원상인들 관리하는 집단들, 상인들 관리하는 그 간설을 얘기하죠. 예. 그리고 금난정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처벌권, 이걸 속공권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창난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데 이제 그 속공권은 뭐냐면 이제 창난권 못해요. 창난권은 시원상인들이 난전을 발견하고 그들을 가나에서 잡아오는 그런 권한을 창난권이야. 가나에서 갔다 바치면 한성부에서 그들에게 벌을 내죠. 뭐 곤장을 때리는 거나 아니면 속전을 내서 돈을 내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 처벌권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속공권과 창난권 나눌 수 있고 창난권은 시전상인들이 행사하는 데 만해서 잡아와서 처벌하는 건 한성부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때 난전이 발생되는데 자, 난전이라는 것은 그 허가받지 않는 물건을 팔았던 상인 집단을 난전이라고 해요. 이 난전. 예. 그래서 이 예전에 난전의 유형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난전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같은 시전 상인들끼리 난전이 있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시전 상인은 그 바늘을 팔 수 있는 독점권이 있는데 B라는 시전 사건이 그걸 갖다 팠다 바늘을 그러면 B가 난전이 되는 거죠. 예,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정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시전상인들과 사상의 대립. 그래서 사상들이 난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시전상인들하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들 간의 대립.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주로 난전은 여기만 부각되죠. 예. 시전상인하고 사상 간의 대립. 예. 그런데 이제 뿌셈이나 이런 데에서는 여기 시전상인 안에서 난전과 시전상인과 수공업자 대립도 이제 같이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난전의 발생 배경을 볼게요. 자, 난전은 이제 초창기 보면 17세기 초에 궁줄이나 중도화들, 중간 도매상들이 그 이제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훈련도감 궁졸도 있죠. 훈련도감 궁졸들이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월급이 짜니까 그 방과 후에 그 투잡을 뛰죠. 이들이 난전의 기원이야. 훈련도감이 투잡 뛰는 거는 정부가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안 주니까 그렇게 뛰는 거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난전이 형성됐다가 17세기 후반 때부터 이때 이제 3대 상권이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종로는 이제 시전상인들이 장악하는데 2연과 7패는 난전상인들이 장악해. 그래갖고 이제 2연과 7패는 왜 그러냐면 2연 같은 경우 오늘날 2대 부분이죠. 여기가 원래는 한성부 관할 밖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대문이 있으면 요 지역이야. 바로 앞에 있어. 근데 한성부 관할 밖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난정권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서 뭐냐면 장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금난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한성부가 관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처벌권은 이제 한성권이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일단 한성부 관할 안에만 있는 거야. 근데 사대문 밖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여기가 적용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전상인들이 노동과 이제 다시 얘기를 해갖고 금난정권을 강화시켜. 그래서 한성부를 중심으로 해서 심리까지 한성부에 편입시켰던 거야. 행정구역을. 원래는 사대문 아니었지만 사대문 밖까지 이제 이게 한성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연이나 칠패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한성부 안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요걸 난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들은 여기까지 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외곽을 이제 들어가게 되죠. 외곽에. 그래서 한성 올라가는 길목 있죠. 예. 그래서 송파. 송파는 오늘날 송파구 있죠. 지금은 서울이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다음 송오리 저쪽 포천에 있는 거, 태계원, 뭐 누원 이런 지 외곽 지역에 뭐냐면 상권을 확대시켜요. 사상들이. 왜냐하면 여기는 한성부 가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이제 시장상인들 금난 조건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주변의 외곽이 상권이 형성되면서 여기에 올라온 물자들을 여기에서 완전히 뭐냐면 매점 매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안 올라가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물가를 올렸다 내렸다. 예. 한성의 물가 올렸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주도층은 뭐냐 여각주의인들이 있어요. 여각주의. 여각 이게 똑바로 써야 되는데 예. 여각주의인데 이 여각중에서 주로 경강상인 집단들이 이제 주로 담당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서울 주변 외곽의 상권이 형성되면서 어떤 이제 상권 변화가 일어났냐면, 자, 예전에는 상권이 서울 중심의 상권이 이제 시전상인들이 좌우했어.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시전상인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상권을 장악했거든요. 네, 한성부에 있으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데 18세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외곽 상권들이 발달되잖아요. 그 얘네들이 그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제 장악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이 시전 상인들이 아니라 이제 포구 중심으로 뭐냐면 운영이 돼. 그래서 이 포구에서 물건을 들어와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 다음에 한성부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포구들은 이제 여기 그 중심하고 이때 수원, 송호나 누원, 송파 뭐 이런 지역이 이제 바로 이연을 거쳐갖고 시장에 서울시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구에서 물건을 떼어가지고 포구에서 이렇게 그 외곽상권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매점 매석을 통해서 외곽상권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포구를 장악하는 포구 주인권이 등장을 했다. 이게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포구를 장악했던 포구 주인권의 어떤 그 권한이 올라가게 돼. 그래서 이걸 여각주의권이라고 하죠. 여각주의권.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했대. 역각인데 역객이 아니라 역각일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주인권, 그러니까 포구 주인권이 올라가면서 이제 뭐냐면 이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이들의 가치가.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객자가 많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역객이니까 거기 머무르는 것까지 하면 역객 맞아요. 이것도 본쳐주세요. 원래 맞는 거예요. 예. 제가 착각했어. 예. 하여튼 포구 주인권, 여객 주인권이 주인권의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들이 19세기 들어가면 매매 대상이 돼요. 이 포구의 물건을 집산하고 처리하는 어떤 권한을 포구 주인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19세기 때는 그 매매 대상이 돼서 처음에는 경강상인이 장악했던 것을 이제는 이제 세도 정치가들이 이걸 장악하죠. 정치가들이 돈을 주고 사들여 그래서 이득을 챙기는 걸로 하게 됐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8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서울 외곽 상권이 형성돼서 종전의 시전상인들이 장악했던 서울시장의 물가를 그 당시 외곽 상인들이 장악하기 시작했다. 사상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포구 주인권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정조 때 들어가면 최재공이 그 당시 이제 상소를 올리죠. 이 물가 상승이 너무 뛴다. 이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유기전을 제한 금난 정권 폐지를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정조가 그럼 좋다 해갖고 신해통곡을 발간하죠. 신해통곡을 이제 공포하죠. 이때 최재경은 아까처럼 해가지고 누구 세력들과 연결되냐면 남인 세력들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인 세력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천상인들이 노동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인 세력들이 그 당시 이제 사상과 연결해서 반근난 정권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당시 노동과 연결된 시원상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시전상인들이 노는과 연결되니까 그 시전상인들이 목줄을 재서 노는데 어떤 정치 자금을 차단시키려고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유기전을 이제 제외한 금난정권을 폐지할 때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운부도구도 폐지하거든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자, 운부도구는 나중에 좀 더 설명할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운송업체도 일종의 도구가 형성됐어요. 그 운송업체들이 이제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냐면 자기 조합만 들어간 사람들끼리만 그 정부의 이제 어떤 가나나 이런 것에 올 때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운반해 주잖아요. 그것을 이제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운부도구인데 이 운부도구의 어떤 이제 뭐냐면 폐지도 연결돼요. 이 금난정권의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 운부도구 폐지에 영향을 주죠. 물론 금난정권 자체는 운부도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금난정권 폐지는 그 시장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정권을 얘기한 거고 이 운부도구는 상위 집단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운송업자들이야. 그 운송업자들도 도구라는 형태로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금난정권 폐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있잖아.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운부도구도 폐지됐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 영향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체제공의 상속에서 금난정권이 폐지했지만 유기절 제가 금난정권 폐지했지만 실제 물가 상승 계속됐다. 왜냐하면 이미 18세기 후반부터는 18세기 때부터는 여기 있죠. 후반부터는 상권의 중심이 이제 시전상이 아니라 사상들이에요. 사상들이 외곽에서 물가를 조절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의미는 없어. 네. 오히려 이제 송파나 마포 같은 외곽 상권들이 계속 성장하고 사상도구도 성장하고 이들이 또 권력층과 유착을 해. 이제 남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노원들과 유착하는 거. 예전에 남인들과 유착했는데 19세기 때는 노원층과 이제 유착을 해. 세도 정치가 들어가. 그래서 당연히 이제 권력층의 비율의 사상도구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계속 뛰는 거야. 예. 그 때문에 물가 상승을 막는다는 이제 체제적 상승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미 18세기 말부터 그 당시 사상 도구들이 서울의 물가를 결정했고 그래서 시장상인이 없어도 그 역할을 또 사상 도구도 하다 보니까 이 물가는 계속 상승이 됐고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계속 매점 매석을 하니까 나중에 19세기 들어 쌀 폭등이 일어나요. 이것도 기출문이 나왔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처럼 이제 뭐냐면 여객 주인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포구 주인권 있죠. 포구에서 물건을 떼어가지고 여기 외곽상권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끝발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는 경강상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주인권을 그 권력층이 구입해서 가지게 돼요.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여객 주인권, 포구 주인권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언급됐다는 거. 네. 기출에.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2010년도 기출문제인가? 2010년도 기출문제와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요거 표를 가지고 요 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당시 상황들 좀 기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있고 참고로 이렇게 설명하다가 좀 놓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시전상의 집단 육부간전과 무분간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시전상의 육분간전은 유기전이라고 했다고 했죠. 요때 그 기준이 뭐냐면 국역을 부담하느냐 국역 부담 여부예요. 국가에 그래서 시전상인들의 부담은 여기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필요한 물건들 사온다든지 그다음에 그때 사올 때 가격을 뭐 반값을 해주고 좀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입을 해요. 정부가. 그럼 시장상인들 손해보죠. 그럼 대신 그 국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그 뭐냐면 뭔가 특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숙종 때 전후에서 주어진 게 금난조건이야. 근데 이 국역을 부담하는 시장상인들이 있는 반면에 부담하지 않은 상인들이 있어요. 국역을 부담하는 시장상인을 육분간전이라고 하고요. 유분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국역을 부담하지 않는 상인 집단을 시전상인 집단을 무분각전이라고 해요. 이 무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기전은 육분간전의 대표적인 상인 집단들이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전을 중시해 금난정권을 획득하고 그것이 나머지 상인 집단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그 조소기의 이제 상업체제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시정 상인부터 해갖고 쭉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듣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제가 밑에다 그 첨부해 놓을게요. 그 도표 있죠? 지금 한그 17세기부터 19세기 때 그 표는 밑에다 첨부를 해 놓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